만들자 했더니 장훈 한국정치학회장께서 너무나 큰 환영을 해주셔서 두 세션을 지금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의 그런 기대와 또 관심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활발한 토론인데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일부가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정치학회가 많은 세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할 수 없어서 3시까지 딱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6층에 올라가시면 좀 소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충분한 대화와 사귐의 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사회 보시는 송재혁 선생님께서 최대한 짧게 해달라. 그래야지 우리가 기조 강의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의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네. 길게 소개할 게 없습니다. 함재롱 원장님은 예전에 연세대학 교수님 하시면서 제 기억으로 전통과 현대라는 당시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학술지 겸 잡지를 만들어서 많은 전통 시대 연구한 사람들한테 개안을 시켜주셨고, 그리고 다시 이제 미국에 가셨다가 랜드 연구소도 계셨고, 그러다가 이제 아산정책연구원이라고 현대에서 만든 싱크탱크를 가장 부럽고 그동안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정부가 하지 않고 어떤 기업과 민간에서 그렇게 많은 의과학자들을 초청해서 가장 중요한 쟁점들을 다루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참 존경스러웠는데, 이번에 특별히 한국 사람 만들기라는 깜짝 놀랄만한 그 책을 또 발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부 초래를 해서 이번 기조 강연 연사로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하나씩 자리 탔는데.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정호입니다. 박태원 선생님의 끈질긴 집요한 설득으로 저를 여기 불러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짧은 관계로 곧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박경로 선생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 사람 만들기라는 책을 쓰면서 이 현대 한국인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어떤 담론의 교차 속에서 형성되어 있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 새로운 인간형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내고 하는 과정이라는 게 우리 현대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것이 처음이 아니고 사실 전에 우리 역사에서도 전에 있었는데, 특히 이 세종대에 이르러서 조선 자체가 그렇지만 특히 세종대에 있었던 새로운 나라 만들기, 새로운 인간형 만들기. 제가 발제문에는 일부러 좀 자극적으로 민족 개조, 그야말로 국가 개조의 가장 놀라운 그런 예가 아닌가 제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맨 앞에 한국 사람 만들기 맨 앞에 제1부에 조선 사람 만들기라는 부분을 썼는데, 그거 보시고는 박태원 선생님이 좀 한번 그 부분을 좀 요약을 해갖고 얘기를 좀 해달라고 말씀해달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저 어렸을 때 배울 때도 그랬지만 세종대왕이 성군이었고 참 태평성대였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제가 봤을 때 태평성대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마 요즘 우리가 겪는 거 이상으로 우리가 농촌사회에서 도시사회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대가족 사회에서 핵가족 사회로, 무슨 가족 공동체주의에서 개인주의 사회로, 우리 종법제도에서 이 사법제도로 바뀌는 거 이상, 그거 못지않은 엄청난 변혁의 시대에 살았었고, 그 변혁을 가장 앞장서서 지독하게 주도 면밀하게 밀어붙였던 사람이 세종입니다. 절대로 무슨 성군이란 흔히 생각하는 성군, 착하게 그냥 사람들 편하게 해주고 백성들 편하게 해준 분은 절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급진개혁이 극에 달했던 시대고요. 종법제도, 여러분 우리가 종법제도라는 거는 정말로 조선 사람들한테 이질적인 제도였어요. 전혀
고려 말까지 조선 초까지 종법이라는 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가장 중국의 그 이질적인 거예요. 중국 사람들 특유의 그 가족 제도였고 그 법 질서 제도였던 거를 느닷없이 도입을 해서 진짜 지금 우리가 이 자유 개인주의를 갑자기 이 강력한 종법 제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사람 조선 사람들한테 느닷없이 자유 개인주의하고 뭐 개인의 권한이 어쩌고 사유재산이 어쩌고 재판소에 가서 맨날 서로 재판하라고 하는 거 그런 못지않은 참 놀랍게 우리 이질적인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해왔고 그걸 밀어붙였습니다. 억불 정책, 뭐 숭유 억불 정책 말이 그래서 그렇지 저는 이런 종교 탄압은 전무후무한 것 같습니다. 3,000개의 절이 있었던 거를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세종대에는 아버지가 한 300개밖에 안 남겨놓고 그나마 또 세종이 30개만 남겨놓고 18년 사이에 3,000개의 절이 30개의 절로 줄어듭니다. 여러분 종교 탄압도 이런 종교 탄압이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런 걸 했었는가? 이 부분이 이제 성분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랬었냐면 그 당시에 세종도 그랬지만 그 전에 소위 주자학자들 우리나라에서 주자성리학자들이 고려 말부터 들여오기 시작하려고 했던 것이 송나라의 때에 그리고 원나라 명예에 이르러서 완성이 되는 찬란한 당시 최첨단 글로벌 스탠다드 산업혁명 송대의 그 엄청난 산업혁명 그리고 상업혁명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 나왔던 주자학이라는 이 시스템 자체를 통짜배기로 도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산업사회를 들여오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개인주의 사회를 갖다가 지금 통짜배기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그러한 그 새 문명을 도입하기 위한 것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속한 급진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업혁명의 핵심은 강남농법이었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세종이 밀어붙이고 나서 10대 성종 때에 가면은 성종이 처음으로 불교 교육을 전혀 안 받고 유교 교육만 받고 자라서 왕이 된 최초의 왕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태조 이성계는 맨날 무학대사하고 놀러 다니고 세종도 아주 독실한 불교 시대였습니다. 세조도 그랬고요. 진짜로 주자성리학 교육만 처음부터 받고 자라서 왕이 되고 성종. 그래서 성종대가 참 우리한테 중요한 그 조선의 유교가 뿌리내리는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있고 경국대전도 완성됐다고 그러지만 아무튼 그러한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그때 가서 사립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떠한 그 선비라는 이 주자성리학에서 말하는 새로운 그 인간형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립하고 이제 훈척신들하고 이제 그런 사화도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제 이러는 거지만 아무튼 그때쯤 가면은 드디어 세종이 원하던 새로운 인간형, 우리가 조선 사람이라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인간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사진에다가 한번 이 시각적으로 얼마나 큰 변화가 불교에서 고려에서 조선 사회로 넘어오는데 얼마나 큰 시각적인 변화가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본 차원에서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주자성리학을 들여오지 않았었으면은 만약에 불교 국가로 계속됐었으면은 지금 서울에는 아마 분명히 방콕이나 미얀마의 그 양곤 같은 그런 도시였을 겁니다. 즉 뭐냐면 가장 크고 화려한 건물들이 뭡니까? 불교 사찰들입니다. 실제로 경주가 만일에 온전하게 있었다 그러면은 가장 크고 화려한 건물은 황룡사 같은 사찰들이었습니다. 한복판에 있었죠. 왕궁보다도 더 화려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조선조에 들어와서 다 없어집니다. 다 산속으로 쫓겨나고 지각적으로도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성하고 사실 한양은 전혀 다른 모습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용문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을까?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는데 세종실록 12년 12월 22일자 한자가 다 빠졌네요. 아무튼 이게 임금이 이제 김종서하고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임금이 김종서에게 이르기를 친형의 예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실시하지 않았는데 부윤, 고약계 등이 고래의바에 이를 실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태종 때의 친형의 예를 실시하자는 의논이 있었으나 나이 어린 처녀로 모두 결혼을 시킨 것은 친형을 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었다. 그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친형이라는 걸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죠. 선대에서부터 하려는데 다 안 지킨다. 그럼 왜 안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친형이 뭔지 아시죠? 친형이 결혼을 하면은 여자가 남자 집에 와서 남자의 조상 사당에 가서 위패 앞에서 제가 이 댁으로 이제 시집을 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는 게 그 친형의 예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음 거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한다는 거를 여자는 뭐라 그러죠? 뭐 간다 그러죠? 시집 간다 그러죠? 남자는 장가 간다 그러죠. 친형의 예는 뭡니까? 여자가 남자 집에 가는 거예요. 시집 가는 거예요. 좀 시집 가게 하자는 거예요. 시집 가는 거를 하자는데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런대요. 태종 때 그렇게 해보려고 했더니 미리 결혼을 시켜버렸대. 시집 안 보내려고. 그럼 시집 안 보내면 뭐 했어요? 장가 갔었죠. 장가 가는 건 뭡니까?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화가 뭐냐면은 왜 우리나라 사람은 장가만 가고 시집을 가려는데 시집을 안 보내려고 그러냐 하고 아주 지금 이 골치가 아파가지고 세종이 김종서한테 물어봐요. 김종서가 종서가 대답하기를 우리나라의 풍속은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가는 것이 그 유래가 오래니까 만일 여자가 남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노비, 의복, 기명을 여자의 집에서 모두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곤란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남자의 집이 만일 부자라면 그 친부를 접대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지만 가난한 사람 부담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남자의 집에서 일을 꺼려왔습니다. 이 경제학적인 그 논리를 이 사람이 핍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예법이 과연 갑작스레 실수될 수 없다면 왕실에서 먼저 실시하여 사대부들로 하여금 분밖에 안 되면 어떨까 하니 종서가 대답하기를 정말 말씀과 같이 하시고 왕실에서부터 먼저 실시하시고 아래에서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죄를 주지 않는 고래를 행하는 저절로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오래되면 온 나라에서 저절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며 임금이 그렇다 하였다. 그랬거든요. 이 세종이 지독한 사람이 이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세종 17년 세종 17년 1435년 2월 29일자 기록을 보면은 윤평으로 가선대부 파원군을 삼으니 윤평은 판봉상시자 윤창의 아들로서 장차 숙신옹주가 그에게 시집가기 때문이었다. 옹주는 바로 태종의 궁인 태생이다. 뭡니까? 자기의 이복 여동생이죠. 이복 여동생을 시집을 친형을 총대합니다. 그래서 17년 3월 4일자를 보면 파원군 윤평이 숙신옹주를 친히 맞아가니 본국에서의 친형이 이로부터 비롯되었다. 조선 역사상 최초로 시집간 여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친형의 예에 의해서 왕이 친형의 예에 의해서 결혼을 한 거는 중종 때 가서 처음이다. 여러분들 신사임당이 어린 율곡을 데리고 자기 친정인 오죽헌에 가서 그래서 자기 외가에서 율곡이 외가에서 자랐다 이런 얘기 우리 오죽헌도 많이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에. 근데 대부분 모르시는 거는 거기는 신사임당의 외가예요. 자기 어머니 외할아버지 집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외가에서만 자랐어요. 조선 중기까지도 조선 사람들은 외가에서만 자랐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외가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보다 외삼촌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보다 이모가 고모보다 훨씬 더 친숙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외가에서 늘 자랐었습니다. 그래서 신사임당의 아버지 신명화도 처가살이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신사임당은 뭐냐면 여자가 자기 집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재산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아버지 신명화와 외할아버지 이사원의 사랑과 교육을 받고 자라. 후기 조선에 와서의 조선의 여성들하고는 완전히 지금 상황이 달라요.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신사임당이 그렇게 그림에 능하고 시서화에 능하고 그렇게 배우고 있었던 것이 경제적으로 모든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전혀 남자들한테 홀리지 않는 후기 조선 사회는 전혀 다른 사회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사임당은 율곡의 아버지 이원수와 결혼 후에도 친정의가인 강릉과 시댁 파주로 오가며 생활했고 아버지 신명화가 세상을 떠나 친정이 수리고 외가인 강릉에 와서 3년상을 치르고 저는 그래서 5만 원권의 신사임당 처음에 올릴 때 우리나라 여성계에서 왜 여필종부 뭐 이런 거의 상징인 신사임당 올려면 전혀 다른 시대에 살았어요. 물론 그때가 이제 변곡점이었죠. 그 이후로부터 확 바뀌었어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가장 오래된 족보가 안동번지 성화본데 1476년 성종 7년에 성종 때 이제 이런 것도 완성이 돼요. 그 전까지 족보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부계혈통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족법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이게 서거정이 서문을 썼을 때도 그랬어요. 우리나라엔 예로부터 족법도 없고 본척도 없어서 겨우 몇 대만 지나면 조상의 명월을 잊어버리고 예사를 되어 친족과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미 수원한 상계에 있어서 참고할 문헌이 있는 것만 찾아서 기자고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요약해서 하실만한 기자였으며 대수가 멀지 않아서 근거인 것을 모두 찾아서 어쩔 수 없이 대충 만들었다 이겁니다.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뭐 보시면 자녀를 기재한 데서 생년분열을 하지 않고 뭐 딸을 기재할 때 오늘같이 여자분들과 하지 않고 재혼했을 때는 재혼했을 때는 후부로 하고 재혼한 남편의 성경도 기재하고 완전히 송나라 사람이 고려도경 서금이 고려도경 우리나라에 이제 사신으로 왔다가 고려도경이라는 글을 썼지 않습니까? 1124년에 쓴 책인데요. 여기 굉장히 재밌는 게 나옵니다. 와서 보고는 고려 사람은 정말 이상하다 그래서 한 얘기가 남녀 간의 혼인에서도 가볍게 합치고 쉽게 헤어져 전례를 본받지 않으면 참으로 웃을 만합니다. 도대체 예법을 따지지 자기네가 하는 유교의 예법을 따지지 않는데요. 이 고려 사람들은. 그 또 하나 참 재밌는 게 그들은 고려 사람들은 항상 중국인이 때가 많은 것을 비웃는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목욕을 하는 집을 나서며 여름에는 하루에 2번씩 목욕을 한다. 흐르는 시냇물에 많이 모여 남녀 구별 없이 모두 의관을 언도해 놓고 물고기 따라 속옷을 드러내는 것을 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제가 이 기절을 보면 누구 같으세요? 어느 나라 사람 같으세요? 목욕 자주 하고 남녀가 별로 그렇게 옷 벗고 속옷 차리고 이런 데서 물놀이 하는 거가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일본. 그러니까 일본 사람하고 우리는 정말 같았어요. 일본은 아직도 저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조선 때에 들어와서 유교가 들어온 거죠. 주자성교육이 들어온 거고 일본은 안 들어온 거죠. 그 차이입니다. 사실 굉장히 비슷한 민족이었습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 제사를 거부한 실록 보고 있으면요. 이걸 이렇게 조금만 각도를 다르게 해서 보기 시작하면 보면은 내내 나오는 게 제사 좀 지내려는 겁니다. 조선 사람들한테. 그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면은 가묘가 있어야 되는데 사당이 있어야 되는데 사당이라는 게 없죠. 왜? 1000년 동안 불교만 있지 않습니까? 3세기에 공부에 무슨 뭐 아도순도 뭐 해갖고 불교가 들어온 다음에 1392년에 가서 이제 조선이 세워질 때 그럼 1000년 동안 불교한 사람들한테 모든 소위 말하는 관원상제 관련된 건 다 불교식으로 절에 가서 했었겠죠. 사당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는 완전히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를 지내라. 그럼 제사를 지내려면 사당이 있어야 된다. 근데 사당이 있느냐 그래서 사당을 강제로 지으라고 하는 얘기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뭐 부도의 사람들이 전혀 부도에 속해서 행해져서 남의 안 하겠다는 제가 노래도 다 읽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종 13년에 나오는 세종 13년쯤에 오니까요. 이런 또 대화가 나옵니다. 시자서에서 돌아와 경연에 나갔다. 임금이 이긍에게 이르기를 서울과 지방의 사대부와 서인의 집에 모두 사당을 세웠는가? 이제 진짜 몇십 년 동안 사당 세우라고 해서 이제 드디어 세웠냐? 비록 사당을 세웠더라도 신주를 설치하지 않고 제사를 지내려면 한갓 빈 그릇이 될 뿐인 것이다 하니 이긍이 대답하기를 사당은 이미 일정한 기한이 있으고 모두 이걸 세웠지만은 신주를 설치했는지 아니었는지 신은 알지 못합니다. 하도 지으라 그러니까는 사당은 대충 지었는데 그 안에 그럼 신주 단지까지 모셔가고 뭐를 하냐? 저 그것까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신주가 뭔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 해요? 신주라는 걸 보동강으로 해서 좌로 메시지, 우로 메시지, 두께는 메시지라서 거기에는 뭐를 쓰고 제사라는 게 뭡니까? 그럼 제사상이라는 거 이렇게 차려야 되는 거 그거를 전부 다 알려줘요. 그걸 일일이 알려줍니다. 전에만 같은 사람들.
그거를 이제 알려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선 초 인구의 90%가 성씨가 없었고요. 왕건 궁예 견원, 왕이 왕씨 성씨가 아니었습니다. 궁예의 궁도 성씨가 아니고 그 견원의 견도 성씨가 아니었습니다. 성씨란 개념. 그래서 저는 참 특이한 게 그럼 김유신, 김춘추 할 때 그 김이라는 게 쪽법제도가 없었고 부계혈통이 그게 아니었었으면 그게 무슨 뭘 자위 같은 거였는가.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전혀 우리가 나중에 지금 와서 물론 전 안동김씨 다 자기 그 옛날 그때부터 삼국시대부터 족보가 있다고 그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 최초의 족보는 안동김씨 성함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전에 있었던 족보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는 거고요. 16세기까지도 인구의 40% 성씨가 없었고 1894년 가보개혁으로 천민과 노비들이 성씨를 갖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아마 인구의 한 40%, 적어도 40~50%가 천민과 노비였으니까 그때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안동김씨, 전주희씨가 왜 이렇게 많은가? 어떻게 인구의 몇 분의 1씩 될 수가 있는가? 한 성씨가 항상 그럽니다. 굉장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미국의 흑인 중에 흑인의 성씨 중에서 제일 많은 성씨가 뭔지 아세요? 스미스, 윌 스미스, 그 다음에 제임스 얼 존스, 존스하고 스미스가 제일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예 해방을 시켰을 때 남북전쟁 끝나고 노예 해방을 시키니까 갑자기 노예들도 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성을 가져야 된다. 그럼 성을 가질 거면 누구 성을 가질 거냐? 기왕이면 제일 권세 많고 돈 많고 아니면 자기 주인이나 성을 따죠. 그럼 우리나라의 인구의 40% 1894년에 갑자기 천민 노비들 보고 성을 가지라 그러면 누구 성을 가질 거예요? 기왕이면 안동김씨 거를 갖고 왕실 전주희 씨가 좋은 거지 뭐 무슨 강릉 함씨 뭐 이런 거를 할 이유가 뭐가 나왔을까? 이제 우리 조상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네? 그래서 이 조선초의 급진개혁은 이 종법제도를 들여오는 거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려식 모계사회를 혁파하고 친형제도를 강조하고 사당 건립을 하고 동성동부 금은 이건 이제 그 다음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종교밖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406년 태종 6년에 전국 3,000개 불교 사찰들 총 11개 종단 242개만 남겨 강제합해서 1424년 세종 6년 11개 종단을 선종과 교종 두 종단으로 통폐합하고 각 종단에 18개씩 총 36개 사찰만 남겨 모두 폐쇄를 합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게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종 본인이 뭡니까? 독실한 불교신입니다. 태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지만 개혁의 성공 조건이 뭔지 아세요? 주체 세력이 자신들의 경제적, 정치적, 사상적 기반을 무너뜨리면서 해야지 그게 개혁이 되고 내 거는 나의 계층 내 거는 다 놔두고 남의 것만 부수는 것도 절대 안 돼요. 메이주신 같은 걸 보더라도 뭡니까? 사무라이들이 사무라이를 없애버리는 개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소매산업혁명 이거 뭐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당시에 1085년에 60억 동전이 유통이 되고 세계 최초로 지폐를 사용하고 화약을 발명하고 목화제를 하면서 의류혁명이 일어나고 이것이 가능한 게 시비법 이양법, 이양법이라는 모내기가 처음으로 이제 양자강 유역에서 삼각주에서 그게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하고 시비법을 걸음을 제대로 주기 시작하는 그게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휴학법이 극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1년에 2모작, 3모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상상을 초월한 풍요로운 사회가 송나라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1억을 돌파하고 항주 인구가 100만을 돌파하니까 그때의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뭐가 얼마나 이게 인상 깊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이 풍요의 땅이라고 하듯이 그때 사람들은 뭐예요? 흥부전에서 제비가 박씨를 불러 어디를 갑니까? 강남을 가죠. 근데 그 강남이 압구정동이 아니죠. 그 강남은 중국의 강남을 갔다. 왜냐면 거기가 풍요의 땅이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도 서초동 가는 게 아니라 중국의 강남. 그래서 그 강남의 그 부유함과 풍요로움 그거를 어떻게 들여와야 되겠냐. 그거를 위해서는 이양법을 들여야 되고 강남동법을 들여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그때의 남송에서 개발이 되는 나오는 부주작이라는 거를 같이 세트로 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게 그게 세트입니다. 그래서 선비, 이것도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선비라는 이 신분 계층 자체가 송나라 때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선 독서인이 되려고 그러면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뭡니까?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돼요. 온 마을에서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에서 온 마을에서 한 100호 되는 마을에서 한 사람이 혹시 과거에 급제하면 뭡니까? 온 동네 우리 고시 한 사람 패스해도 온 동네가 축제를 벌였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 왜 그만큼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노동 하나도 안 하고 책만 봐서 고시를 패스하든 과거를 급제하든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유를 우리는 참 못해서 그래요. 중국 강남에서 강남농법 덕분에 12세기 초에 되면 송대의 과거 응시자 숫자가 3만 명. 그러니까 공부만 하는 거예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논밭 달지 않고 하도 풀려놓으니까 3만 명이 12세기 말에 8만 명, 13세기 되면 45만 명이 과거를 의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합격자는 400에서 600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뭐합니까? 나머지는 과거에 급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공부는 공부 자체도 중요한 거고 공부는 술이 취하고 그래서 관직에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라고 하는 식의 이제 정당화 합리화를 시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비라는 재지주들 과거 급제는 못하지만 진사시 같은 정도만 해갖고 동네에 돌아와서 거기서 애들 가르치고 이러면서 동네 유지 노릇을 하고 하는 그러한 굉장히 조선조 특유의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송나라 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자라는 사람도 사실은 우리 번역도 안 돼 있었던데 우리 공론문 같은 책을 썼는데 정말 기술자입니다. 그 당시에 강남농법에 대한 거를 얼마나 자세하게 지방관으로서 그거를 알고서 가서 그거를 권장을 하고 그랬는지 참 놀랍습니다. 굉장히 실사부시를 했던 사람입니다. 다만 한 가지 상업화된 사회에 참 어느 나라 어느 시대라고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극도의 산업화, 상업화, 시장경제화가 되면 지식인들은 항상 그것을 이 빈부격차의 문제 이런 것을 억누를 수 있는 어떤 사회 정치 체제를 꼭 고안하게 되죠.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고 어느 유럽에서도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사회주의가 나오고 하듯이 꼭 송원의 거의 자유시장 경제 같은 엄청난 부가 나오는 상업사회가 되니까 그거에 대한 반동으로 주자성리학 같은 것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국가가 이거를 제재를 하고 통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명태조 주원장이 완성시키는 시스템이고 그거를 이제 그대로 본다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지금은 여기 나온 대로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강남농법 도입 종법제도 현찬사업 하면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한글을 만들고 강남농법을 들여와갖고 도대체 우리나라에는 벼농사를 해야 되는데 벼농사는 뭡니까? 국토를 호수로 바꿔놔야 돼요. 그럼 논이라는 게 뭡니까? 논은 그냥 호수예요. 우리나라 같이 비가 안 오는데 항상 물에 잠겨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세종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비가 오느냐, 비가 얼마나 오는지 좀 재봐라. 그러니까 추구기를 만드는 거고 일조량이 어떻게 되니까 해시계가 나오고 그래서 나오는 거지. 갑자기 어느 날 나는 과학을 하겠다고 그러고 어느 날 한글은 왜 하느냐? 한글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종법제도 같은 거를 다 책을 했고 얼마나 책을 많이 냅니까? 그 많은 편찬사업을 해서 반포를 해서 맨날 인쇄소에 주자소에 가고 활자 다시 만들어 보라 하다 보니까 쇠로 만들어 보라 하다 보니까 최고의 활자 기술이 나오는 거고 최고의 종이가 나오는 거고 그런 거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는 근데 아무리 찍어내면 뭐예요? 그림도 많이 집어넣지만 그것만 갖고 안 되니까 한국만 갖고 안 되니까 그럼 쉬운 말을 새 언어, 새 랭귀지를 쉬운 걸 만들어 봐라 그런 거죠. 그래서 한글이 나온 것이지 뭐 오늘은 나는 언어 따로 하고 그런 일이 아니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나오고 사회가 나오고 이 부분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친해지는 사회.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친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부 다 친해져야 돼요. 진짜 가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끼리도 요즘도 대학생들 그런 것 같아요. 1학년 때 와서 서로 뭐 어색한데 동갑끼리 눈도 못 부르다가 맨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선배한테 가서 형, 오빠
언니, 누나 그러기 시작하면 다 돼요. 갑자기 누가 형이라고 부르는 순간, 오빠라고 부르는 순간 그 사람의 어떠한 누가 커피 사고 밥 사고 어떻게 해야 되는 바디 랭귀지와 이 목소리와 이게 다 규정이 되기 시작하고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친구 아버지는 아버지, 아버님, 친구 형은 형님, 관혼상제 중에서 뭡니까? 그렇죠. 친구들 다 하잖아요. 결혼식도 가고 약혼식도 가고 나중에 관만 안 하고 관도 따라가지 사실은. 시험도 따라가니까. 그렇게 친해지는 사회를 진짜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 왕중 최초로 불교 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순수 유교 교육만 하고 고위호를 제9대 인동 성종 때에 이르면 경국대전이 완성되고 개국일의 추진의 여러 제도들이 정비가 됩니다. 그와 더불어 조선 사람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종대의 어떠한 개혁이라는 것은 정말 새로운 인간형을 이렇게까지 자기가 어떤 인간형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것, 자기도 실천 못한, 자기 집안 중에도 아무도 없고 자기도 불교 신자로서 전혀 모르겠지만 후대를 위해서 분명히 주자성리학이라는 걸 들어와서 그리고 강남연보이라는 걸 들여와서 전혀 새로운 나라를 지금 만들어야 되겠다. 그걸 위해서 이러한 거는 무슨 한이 있어도 해야 되겠다라고 무섭게 밀어붙이는 사람이 세종이고 그 세종 덕분에 실제로 고려라는 사회와 세종 이후에 성종대에 와서 나오기 시작하는 그리고 진짜로 퇴율 때쯤 와서 나오는 그 조선사회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 같은 민족 뭐 이런 개념으로서 쉽게 설명될 수 없는 어떠한 공통점을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다른 민족 대개조, 국가 대개조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